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 나온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일정. 물론 이제 워낙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영상들, 많은 이야기들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이대로 넘어가기엔 또 30라운드 일정에 워낙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예, 대형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도리어 저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게요.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이 조금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이 그걸 좀 덮은 감이 있어요. 예, 물론 뭐 토트넘 내에서도 뭐 감독회장 사태도 있지만 지금 엘링 홀란 선수가 맨시티에서 최단 기간 프리미어리그 30골을 또 넣었고 뭐 더브라이너도 통산 100호 도움도 올렸고 무엇보다 이 첼시에 돌아온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램파드 그렇죠. 임시 감독의 이 복귀 전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죠. 복귀 자체만으로도 많은 이제 관심도 불러 모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 복귀 전에서 졸전 끝에 패하면서 또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심지어 포터가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게다가 여기 국내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우리 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까지 부상 복귀를 하면서 승리 요정으로 기능을 했다. 이 모든 이번 라운드 이야기, 뭐 맨유 얘기도 있고 뉴캐슬 얘기도 있고 빌라 얘기까지 프리미어리그 핵심 이슈를 부바우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램파드의 이제 감독 복귀 전 결과는 이제 패배예요. 예, 0대1로 패했는데 그것도 상대가 최근 그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7경기에서 1승밖에 없었던 울버햄튼한테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이 경기에서 사실 그 마운트가 선발 출전할 거란 예상들이 많았었죠. 왜냐면 마운트가 이제 램파드 감독의 양아들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제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은 출전수를 기록했었고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다 보니까 더비 카운트 시절부터도 사실 마운트를 끌어올리면서 마운트를 뭐 거의 발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램파드 감독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 마운트가 그 경기를 앞두고 바로 직전에 이제 조금 부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장하게 됐고요. 대신 이제 그 캉테하고 치엘이 이번 경기에 빠지고 갤러거하고 스털링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또 오바메양이 벤치에 있었던 게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어요. 왜냐면은 오바메양 최근엔 벤치에서도 아예 배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터 감독이 경질됐을 때 이제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램파드 감독이 첼시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수단의 좀 이제 분위기 쇄신 그리고 지금까지 기회를 못 받던 선수들을 좀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포메이션도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포터 감독이 이제 그 막판에 3-4-2-1 포메이션을 계속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램파드 감독은 4-3-3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원래 예전으로 이제 회귀를 했다라고 램파드 시대로 이제 회귀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황희찬 선수가 회복은 했지만 뭐 이전에도 좀 무리하게 뛰다가 부상이 재발했기 때문에 벤치에서 시작한 가운데 디에고 코스타하고 마테우스 쿠냐를 투톱으로 한 4-4-2 대형으로 이제 경기를 했고 흥미로운 게 이제 중앙 미드필더인 마테우스 누니에스를 좀 측면 미드필더로 좀 이제 인사이드 미드필더라고 할까요? 뭐 그런 형태로 좀 좁혀 쓰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뭐 비아레알이라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세비야라던가 이런 팀들이 많이 쓰던 거였고 로페테기 감독도 그러면서 많이 썼던 포메이션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수가 또 골까지 넣었어요. 이게 그 31분경에 포덴세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거 저는 그 쿠냐 맞은 거라고 보긴 했어요. 왜냐면 방향이 살짝 꺾였거든요. 물론 뭐 포덴세가 약간 아웃프론트로 찼기 때문에 그렇게 꺾인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쿠냐 머리를 스치고 살짝 방향이 변한 거를 쿨리발리가 헤딩으로 걷어낸다라고 한 거를 유네스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논스톱을 때린 거예요. 각도가 없는 곳인데도 정말 환상적인 골을 넣었는데 이 골도 사실 2주의 골에 뽑힐 만한 골이긴 할 정도로 굉장히 멋졌는데 손흥민 선수 골보다는 살짝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좀 예상할 수 없는 뭐 약간 슈터링 같은 느낌도 있고 좀 그대로 땅 때려갖고 뭐 집어넣는데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를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한 효과를 본 골이었다. 근데 이제 그 31분경까지 그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는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울버햄튼이 앞섰어요. 뭐 슈팅 숫자도 4-2로 2배가 더 많았었고 뭐 그 외에도 코너킥도 7-5로 앞서고 있었고 드리블 돌파도 5-3으로 앞서고 있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초반에 이제 첼시가 조금 앞섰던 거 제외하면은 울버햄튼이 계속 우위를 점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전반전을 이제 울버햄튼이 1-0으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시즌 첼시가 전반전에 지고 있을 때 이 경기 이전까지 6전 전패였어요. 그 이 경기도 결과적으로 패하면서 7전 전패가 된 건데요. 뒤집기를 참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첼시가 후반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쪽에 교체들 많이 가져갔어요. 일단 61분경에 하베르츠 빼고 플리식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67분경에 펠릭스 빼고 오바메양, 그리고 또 이제 스털링 빼고 무드릭을 넣었고, 또 이제 쿠쿠렐라까지 빼고 벤치레까지 넣으면서 공격 쪽의 변화를 감행을 했으나 뒤집기는 실패했죠. 그 가운데 이제 그 울버햄튼도 63분경에 디에고 코스타를 빼고 황희찬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빠르게 좀 들어갔어요. 예, 뭐 일단 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리버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그때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좀 심하게 당하면서 6주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그 뉴캐슬전에 복귀전을 치렀고, 그리고 곧바로 골까지 넣었는데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빠졌다가 이번에 복귀전을 치른 거였고요. 예.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빠져있는 동안에 울버햄튼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오바메양인 건데요. 오바메양은 이제 2월 26일 토트넘전 이후 거의 뭐 40일 만에 이제 복귀한 거고, 심지어 그동안은 벤치에도 앉아있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그 선수들을 축하하는 뭐 그런 현장에도 등장을 네, 하는 등 그렇죠.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뭐 돌아오는 공격수들의 후반 교체 출전이 좀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예, 뭐 근데 뭐 이 경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첼시가 주도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울버햄튼이 선제골 넣고 나서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 된 부분들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기대 득점이 첼시가 1.13골밖에 되지 않았어요. 슈팅이 13회였음에도 심지어 빅찬스는 단 한 번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램파드가 비판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터 때는 최소 경기력은 좋았다. 뭔가 만들어 갔는데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못했다. 근데 램파드가 오니까 만들어가지조차 못하고 있다. U자 빌드업 그대로고 간격 벌어지는 거 그대로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는 건데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기대 득점하고 기대 위협 그래프, 물론 뭐 기대 득점만 좀 놓고 보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울버햄튼이 전반전엔 크게 앞서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울버햄튼은 서서히 기여를 낮추면서 황희찬 선수도 이 경기에서는 사실상 수비만 했거든요. 그 뒤질 때 가지고. 그러면서 첼시가 막판에 역전을 한 거지, 사실상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승리할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울버햄튼이 그 4-4-2 특유의 압박이잖아요. 4-4-2는 그가 두 줄 수비 정확하게 하고 간격 유지하면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그거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하이턴오버를 상당히 많이 유발하면서 승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황희찬 선수들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제 기여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이제 무실점으로 이제 이끌어냈는데, 네? 흥미로웠던 게 또 램파드 감독이 이제 물론 이제 경질당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라는 평가 속에 하프타임 토크,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멘트까지도 조금은 이제 팬들의 좀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기력 측면에서 난 전반전에 우리가 페이스가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울버햄튼이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놓고 싸우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선 걸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하프타임 때 선수들에게 했던 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해설가로서의 말 같은 거거든요. 이게 울버햄튼이 이러네. 이건 저 선수들도 알거든요. 뛰어봤으니까. 그리고 울버햄튼이 잔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선 것 같아. 그게 느껴져. 이거를 왜 선수들한테 어떤 의미에서 했을까? 뭔가 그러니까 전술적인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저랬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의구심을 자아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후반 초반에 우리는 약간의 기회를 잡았으나 그 시점에서 이미 0대1로 지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 이틀 동안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했고,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바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 리그죠.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수들은 죽을 각오를 다해서 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당신도 죽을 각오를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죠. 예, 이게 거기 전형적으로 좀 이제 전술이 좀 부족한 감독들이 하는 좀 선수의 정신력, 태도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전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고 가는 것들을 원했는데, 램파드 감독이 그게 원래는 단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그렇죠. 부분이었잖아요. 첼시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투엘과 포터가 부임하게 된 거는 이 둘은 약간 전술가형 감독들이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되었길 바랐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램파드를 임시 감독으로 데려온 건 분위기 수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첼시 레전드니까 선수들이 그래도 단합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만 기대했는데, 그건 됐을지 몰라도, 그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뭐 내부 분위기를 모르니까. 중요한 건 경기력 개선은 안 됐다. 참고로 그 오바메양을 왜 벤치에 안 쳤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교체 출전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경기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를 다 써야 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오바메양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팀과의 그 문제들과는 별개로 무조건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첼시는 이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승 11패로 승리보다 패가 더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30경기에서 왜냐면 첼시는 지금 30경기 다 치렀어요. 그렇죠. 예. 몇 안 되는 팀이에요. 근데 득점은 29골로 경기 수보다 골이 더 적고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홀란 개인보다도 골이 더 적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골득실은 마이너스입니다. 예,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는 강등권에서 고전하던 예. 울버햄튼을 상대로 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최근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4승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21경기에서 4승입니다. 예. 21경기 4승 8무 9패. 예, 이거는 심각하죠.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경쟁은 사실상 뭐 그냥 끝난 거고요. 뭐 지금은 이제 강등권에 예, 더 가깝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승점차가 강등권과 예. 더 가깝죠. 이젠 첼시는 챔스 후보에서 좀 빼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황희찬 선수의 복귀가 좀 의미가 있는 게 흥미롭게도 황희찬 선수가 이제 뛰었을 때는 울버햄튼의 성적이 좀 좋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황희찬 선수가 출전한 19경기에서 6승 3무 10패. 반면 이제 결장한 11경기에서 2승 3무 5패인데요. 황희찬 선수 출전 경기 승률이 31%고요. 예. 경기당 승점이 1.1점인데요. 황희찬 결장 경기는 승률이 18%, 거의 절반 가까이 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승점도 0.9점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특히 이게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 더 커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는 로페테기 이전과 이유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로페테기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가장 수혜를 본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황희찬 선수거든요. 예.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는 8경기 4승 1무 3패, 승률이 무려 5할입니다. 거기다가 경기당 승점도 1.6점인데요. 반면 이제 로페테기 체제에서 황희찬 선수가 결장한 7경기에서는 2승 2무 3패, 승률이 29%, 절반 가까이 떨어지죠. 경기당 승점도 1.1점으로 0.5점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결국에 이제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돌아온 것은 좀 호재다. 네. 이제 앞으로 일정 속에 잘 써서 또 이 승률을 이어가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번 경기에선 황희찬 선수가 뭐 딱히 할 게 없긴 했었거든요. 수비만 열심히 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딱 공교롭게도 돌아오니까 또 승리를 했다. 예. 뭔가 좀 로페티기 감독한테는 행운의 부적 같은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게다가 최근 뭐 3경기에서 1무 2패, 게다가 흐름도 분위기도 안 좋았던 상황인데 이 첼시전 승리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뭐 또 하나 흥미로운 또 대기록을 맨시티가 만들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골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우샘튼을 상대로 4대1로 크게 이겼죠? 예, 그러면서 이제 최근 공식 대회 8연승 포함 12경기 10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예, 가장 화제가 된 건 결국 혼란이죠. 예, 혼란이 그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 30골을 넣었는데 이 30골도 예술이었어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2주의 골에 뽑히지 못할 것이라는 조금 우려를 자아낼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그 그릴리시의 크로스가 약간 뒤로 갔거든요. 근데 혼란이 딱 보고 그것도 수비가 있는지도 한번 이렇게 보고서는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친 다음에 이런 환상적인 시저스킥으로 골을 넣은 거거든요. 6중한 거구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밸런스가 좋은 상태에서 정확한 임팩트, 게다가 이제 오버헤드 킥으로 넣는 게 결코 이제 쉬운 게 아닌데 또 그런 또 엄청난 골로 이제 30골을 달성했다. 뭐 지금 예. 솔직히 케인의 득점 기세도 대단하긴 하지만 여전히 뭐 혼란 선수의 득점왕이 정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뭐 그 펩가르디올라 감독도 이 골이 정말 예술적인, 정말 차기 힘든 고난이도의 골이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혼란은 이미 그 챔피언스리그 30골을 넣었잖아요. 그것도 예. 25경기 만에 30골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단 경기 30골을 기록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27경기 만에 30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단 경기 30골 신기록을 수립을 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혼란의 득점 생산성만큼은 메나에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지금 각종 득점 기록을 깨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 기세를 보자면 그러니까 케인이 오히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혼란이 이대로 계속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은 케인이 지금 앨런 슈어의 기록을 예. 노리고 있는데 혼란이 깰 수가 있겠어 이 정도면. 근데 어쨌건 이 멘트가 상당히 이례적인 게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다른 건 몰라도 메시와의 비교는 예. 항상 피해왔어요. 메시만큼은 나에게 있어서는 성형이잖아요. 절대적. 예. 그런데
물론 득점만이라고 한정 짓긴 했어도 메시를 소환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한동안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에 혼란이 안 맞는다 뭐 이런 많은 또 잠깐 또 한동안 부진한 시기도 있었지만 네. 그거 거의 얼마 안 되는 작은 기간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터지는 건 터진다. 다만 근데 역시나 예. 과르디올라 감독의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는 장면. 예. 그러니까 패스 성공 2회인데 2골. 예. 극효율 축구. 예, 결국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해도 결정력으로서 좀 극복하고 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홀란 선수가 지금 이게 그가 30골 슈팅 맵인 건데요. 이번 시즌 중거리 슈팅골은 1골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9골은 박스 안에서 있는데 기대 득점이 21.2골이에요. 예. 그럼 기대 득점 대비 9골을 더 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득점 순도만큼은 혼란에 따라갈 선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맨시티에 가면 득점 기회가 많이 오니까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회는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내 개인 능력으로 9골을 더 넣었다. 이게 또 혼란의 대단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기록이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하고 더브라이너하고 굉장히 친한 것으로 유명한데 같은 날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죠. 예, 그냥 혼란의 29호 골을 이제 어시스트한 게 덕배였거든요. 그래서 덕배가 크로스 올린 거 혼란이 이제 타점 높은 헤딩 슈팅. 진짜 이것도 거의 수비 잡아먹는 줄 알았어요. 수비가 밀려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헤딩 슈팅으로 골 넣었는데 이게 더브라이너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도움이었거든요.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지면은 5번째. 그러니까 긱스, 파브레가스, 루니, 램파드에 이어서 이제 5번째인 거고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237경기 만에 100도움으로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단 경기 100도움입니다. 예, 뭐 이미 파브레가스를 또 넘어선지 오래인 뭐 그런 흐름인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현재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메이커가 아니겠느냐? 네. 볼 수 있는 도브라이너입니다. 예, 이건 그 이제 더브라이너의 도움 랩인데요. 물론 그 더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가장 많이 도움을 올리는 패턴이 오른쪽으로 빠져서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대각선을 올려준 거가 상당히 가장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이 가장 많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왼쪽에서 이 경기에서도 도움 올린 게 왼쪽으로 빠지면서 크로스 올린 거를 혼란이 이제 헤딩 슈팅으로 골 넣었던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왼쪽에서의 그런 찬스 메이킹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좌중우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도움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최근 맨시티에서 그릴리치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네. 또 혼란이 뭐 많은 이슈들을 선점하고 있지만 더브라이너는 여전히 더브라이너 같아요. 최근에 그릴리시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덕배도 약간 왼쪽으로 빠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둘이 만들어가고 거기를 이제 혼란이 오른쪽에 이제 빈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많이 플레이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예, 뭐 예. 요즘 봤을 때 사실 그릴리시도 잘하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보는 눈이 맞았구나. 그릴리시 잘 샀구나. 혼란의 두 골이 다 왼쪽에서 만들어가가지고 예.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혼란이 마무리한 거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알바레스도 뭐 이거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잘 샀다.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혼란이 70분에 빠지니까 들어오는 게 월드컵 위너인 알바레스예요. 이게 그렇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한 건데 여기서도 물론 페널티킥이지만 골을 넣으면서 최근 3경기 연속골, 3경기에서 4골 이도움을 기록을 했고 7경기에서 5골 이도움,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 그것도 뭐 짧은 출전 시간 속에서 이런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사실 저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번리가 그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조기에 확정지었잖아요. 지금 잉글랜드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지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팀인데 이 번리를 상대로 했던 FA컵에서 뭐 2골 1도움의 원맨쇼 6대0 대승을 이끌었던 활약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혼란뿐 아니라 알바레스도 괴물 아니냐? 네. 그리고 글리시도 이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면서 최근 물오른 기량을 계속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프치히전부터 생각하면은 4경기 연속 4골 이상을 넣었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맨시티구나. 올 시즌도 아스날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맨시티 강력하다. 뭐 이런 그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예. 동시에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최근 뉴캐슬전 패배를 포함해서 원정 경기 무승이 좀 이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에버튼을 잡으면서 좀 보약을 먹은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산초의 어시스트 받은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흔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맥토미니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고 이제 레시포드 패스를 받은 마샬이 추가골을 넣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뭐 그러면서 이제 연승을 달리게 된 거죠. 뉴캐슬전 패배하면서 4위로 밀려나면서 이거 5위까지 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브렌트포드하고 에버튼을 연다 잡으면서 위기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부패 시프트가 있었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내렸는데 이게 지난 경기 때 대박을 쳤고 이번 경기에도 대박을 친 거죠. 그러면서 볼 터치도 최다였고 패스 성공도 최다였고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도 최다였고 찬스 메이킹도 최다를 기록했고 거기다 슈팅도 4회 가져갔고 뭐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건데요. 네, 뭐 기회 창출 6개가 정말 의미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저는 놀라운 게 그 이전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도 자비처를 오히려 10번으로 올렸고 네.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테나 감독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솔직히 스콧 맥토미니는 이제 맨유의 테나가 축구에 안 어울린다는 얘기들이 들었었는데 지난 A매치 기간에 스코틀랜드 대표팀 가갖고 스페인 격파에 골을 예. 넣고 키프러스전까지 두 경기 다 골 넣었던 그 플레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골을 넣게 만들었어.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하는 걸 잘 끄집어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맨유한테는 희소식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뭐 브루노가 뭐 괴물적인 활약을 펼쳤고 뭐 산초도 클래스를 보여줬고 뭐 그 레시포드가 도움 올렸고 왜냐면 레시포드가 최근에 부진했다가 두 예.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올린 거니까요. 그리고 마샬도 마침내 골을 넣었고 그가 장기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다가 그런 거고 또 이제 에릭센이 예. 매우 오랜만에 이제 장기 부상에서 복귀를 한 거고요. 그래서 77분에 이제 교체 투입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데아가 뭐 클린시트하고 맨유가 승점 올리고 그리고 카세미루의 징계도 4경기도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이제 잘 될 일밖에 없다라는 건데 뭐 실제로 지금 다 잘 되는 맨유예요. 실제로 브렌트포드전도 데헤아가 엄청난 선방을 펼치면서 좀 이길 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고 예. 카세미루 이탈 공백이 있었던 것을 브루노를 내려서 후방 안정감도 만든 데다가 에릭센까지 돌아왔으니까 남은 일정들은 괜찮겠다. 다만 근데 여기서 역시나 악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큰 악재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그 레시포드가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교체 아웃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테나우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다 스케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6일 동안에 3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게 선수를 보호할 수 없다. 이거 보호해야만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테나우 감독이 너무 갈아쓴 부분도 자기가 있죠. 그럼 로테이션스 돌리면 되는데. 물론 그가 중요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4개 대회 우승을 네. 포기하기는 좀 힘들긴 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러다가 자칫 지난 시즌 리버풀이 그랬다가 이번 시즌에 부상 후 고생하고 있잖아요. 맨유는 약간 조금 그럴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맨유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여름에 보강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선수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 그러면은 만약에 선수 보강이 이번에 안 이루어진다 이번 여름에 그러면은 이번 시즌 리버풀의 재탕이 될 위험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강인이나 뭐 김민재 같은 그렇게 데려가라! 되는 건가? 테나 데려가라! 그래서 많은 선수가 필요하니까. 왜냐면 이제 브루노도 내려 쓰는 거 보니까 10번 역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뉴캐슬이 지금 이삭이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면서 최근 그 뉴캐슬이 5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 이상만이 아닌 생막시맹이 한동안 되게 굉장히 좀 네. 안 어울린다 팀에 좀 뭐 그래서 이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미쳐 날뛰고 있죠. 그러면서 네. 드리블 돌파 엄청 하고 그러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5연승 달리면서 지금 3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경기에서 조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브렌트포드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요. 먼저 그 29분경에 그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아이반 토니가 프리미어리그 페널티킥 성공률 100%였고요. 거기다가 뭐 이전까지 놓고 보더라도 공식 대회 24경기 연속 페널티킥을 넣고 있는 페널티킥 스페셜리스트인데 29분의 페널티킥을 골키퍼한테 막혔어요. 그것도 약간 좀 어정쩡하게 찼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프한테 막혔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와가지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섰거든요. 예, 사실 뭐 전반전을 주도했다는 건 브렌트포드도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후반전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뉴캐슬의 이제 공격 저력이 후반전에 빛났어요. 예, 그러니까 뭐 후반전에 일단은 조엘링턴이 골을 이게 그냥 라야의 자책골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뭐 자책골보단 조엘링턴 골이 맞지 않나. 왜냐면 라야가 막으려고 했다가 이게 네. 그 살짝 굴절돼가지고 골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골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스로 봤냐 아니면은 골 방향으로 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크로스로 봤다면은 그러면 이제 자책골이 맞는 건데 어쨌건 뭐 그 조엘링턴의 좋은 플레이가 있었던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역전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한 건데요. 예. 특히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굉장히 순도 높은 골들을 올리고 있죠. 8골 중 5골이 리드하는 골이고요. 2골은 이제 동점골을 넣고 있으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골들만 넣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예, 그러면서 이삭이 골을 넣은 7경기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흔들렸지. 이삭이 꾸준했다라면 뉴캐슬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겠구나. 사실 그 뉴캐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그거죠. 그러니까 물론 윌슨도 골을 잘 넣고 이삭도 골을 그 괜찮은 둘 다 준수한 공격수들 맞아요. 근데 둘 다 부상이 너무 많다는 거. 네.
결국에 예. 이제 좀 틈도 높은, 좀 밀도 높은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정설이 나온 이유고요. 네,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제 6위로 치고 올라온 에스턴 빌라. 에스턴 빌라도 사실은 에메리 감독이 중도 부임했을 때 조금 잘하다가 에이 그럼 그렇지 하고 좀 흔들렸는데 좀 다시 잘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세, 최근의 기세는 저는 빌라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빌라가 최근 4연승 포함해가지고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팅엄한테도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죠. 예. 예, 특히 그 중심에 이제 와킨스가 있거든요. 와킨스는 진짜 그 에메리 감독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선수가 골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좀 부진하다. 그래서 월드컵도 결국 못 갔잖아요. 네, 포텐은 있는데 그걸 이제 좀 터트릴만 하면 거기서 좀 뭔가를 못 넘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에메리 감독 밑에서 그 월드컵 이후 특히 완전히 월드컵 동안에 약간 좀 절치부심을 했나봐요. 그러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9골 1도움 거기다가 딱 그 팰리스전만 제외하고 전경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예, 거죠. 게다가 몰아치기도 아니고 꾸준히 한 골씩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네. 와킨스를 이제 에메리 감독이 제대로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강등 위기였는데 이제는 뭐 유럽 대항전 진출이 거의 유력해 보일 정도까지 왔죠. 이 정도면 이제 에메리 감독의 유로파리그의 남자잖아요. 에스턴 빌라와 함께 유로파리그 나가서 또 도전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네. 된다면 역시 또 선수 보강이 필요한데 에메리 감독은 또 이강인 선수를 원해요. 네. 그거는 뭐 실제긴 하죠. 그래서 예. 흥미로운 여름 이적이 예. 되려면 에스턴 빌라도 유로파는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뭐 그 외 결과들 조금만 보자면요. 풀럼은 이제 웨스트햄한테 0대1로 패하면서 최근에 안 좋은 흐름이 예.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딱 그 맨유하고의 FA컵부터 시작된 예. 거죠. 그리고 레스터는 감독 경질까지 했음에도 본머스한테 0대1로 패하면서 강등권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 4위 경쟁이 일단은 뭐 뉴캐슬, 맨유, 토트넘 3파전으로 가는 모양새죠. 물론 뭐 브라이턴도 2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힘들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토트넘과의 경기가 6점짜리였던 경기고 게다가 감독까지 네.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꺾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일정 즉 마지막 스퍼트로 이어집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뭐 가까이 경기를 하고 나면 끝나게 되는데 다음 라운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경기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가장 주목해야 될 경기는 상승세의 두 팀, 빌라와 뉴캐슬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여기 결과에 따라서 뉴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3, 4위 경쟁에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이 경기에서 패하거나 발목을 잡힌다면 빌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유럽 대항전 진출권 힘들어지거든요. 예. 왜냐면은 브라이턴이 경기 수가 적으니까요. 2경기가. 예. 그리고 또 이제 첼시하고 브라이튼 경기도 관심을 많이 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과연 램파드 감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데체르비 감독 없는 브라이튼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기다가 이제 포터를 데려간 팀이니까 그리고 거기 코칭 스태프들과 보드진은 여전히 브라이턴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또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본방 사수하실 예. 토트넘과 본머스의 경기도 이제 4월 15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요. 또 울버햄튼하고 브렌트포드전에 어쩌면 황희찬 선수가 회복 여부가 더 좋으면 선발 출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많은 좀 그 경기를 주목할 경기들이 있는데요.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손희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뛰는 한국 선수들의 팀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로 한준TV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